혹시 사람의 일이 아니어도 하찮은 재판소에 의뢰가 되나요? 콩이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콩이요? 네네. 아, 한강에 산책을 갔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콩이를 안 왔는데 갑자기 으르렁 대더라고요. 조용히 하라면서 머리를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을 제가 때렸어요. 네. 그럼 그건 쌍방으로 퉁을 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혜입니다. 어쩌다가 하찮은 재판소에 찾아오시게 된 걸까요? 혹시 사람의 일이 아니어도 하찮은 재판소에 의뢰가 되나요? 그럼 누가 본가에서 저희 비숑 콩이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콩이요? 네네. 아, 강아지. 네. 죄송해요. 제가 그날 기억이 너무 떠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본가에 가가지고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한강에 산책을 갔었어요. 근데 저희 강아지가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막 이러길래 저는 당연히 너무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니까 그럼요 하면서 강아지를 만지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한 분이 이렇게 강아지 저희 콩이를 안았는데 콩이가 불편했는지 갑자기 으르렁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행인분이 조용히 하라면서 머리를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해인분이 반려견 콩이의 머리를 쥐어 박은 건가요? 네, 저도 너무 소중한 동생들이라 한 번도 엉덩이 한 대도 때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쥐어 박으니까 순간 멘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분은 네. 그 행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래도 알아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강아지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어서 근데 또 집에 오니까 막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막 열받고 화나고 하다 보니까 꼭 저는 벌받게 하고 싶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나쁜 거 아니죠? 아니죠. 저도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마음이 너무 공감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몇 가지를 네. 여쭤볼 건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행인이 반려견 콩이를 폭행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 4호 과목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례를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는데요. 그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네. 그리고 영상, 그리고 음성 등이 필요합니다. 그 행인분이 반려견 콩이를 때렸을 때 그럼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가 주차장이고 한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고 뭐 산책하시는 행인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 주차장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이 네.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그 증거들은 직접 모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반려견 콩이가 고통을 입었다거나 그리고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등을 직접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근데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재물 손괴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그런 걸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반려견은 재물손괴죄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용력의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비슷한 케이스로 고소를 진행하신 분도 계실까요?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피해자 소유의 진돗개가 시끄럽게 노상에서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진돗개를 들어서 뚝방 5m 아래로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손상을 가했다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피해자 소유의 동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50만 원밖에 선고를 안 됐어요? 법이 정해져 있는 형이 그거밖에 안 돼서 네, 그러면 제가 혹시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절대 그러지 않을 행동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콩이를 때린 거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혹시 그 상대방을 제가 때렸어요. 네. 그럼 그건 쌍방으로 퉁을 칠 수 있는 경우인가요? 비슷한 사례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여자친구의 강아지를 비비탄 총으로 쏜 어린 아이를 보고 그 남자친구가 화가 나서 그 어린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부모가 왜 이런 걸 애를 때리냐며 경찰서를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어린아이는 초등학생에 해당했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처벌이 불가했습니다. 그러겠네. 네, 그런데 반려견이 피해를 입었던 것과 그리고 반려견 주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남자아이를 폭행한 것에 있어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이었어도 네네. 폭행죄는 당연히 해당합니다. 역시 뭔가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네. 큰일 나는 법이네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러겠어요.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진짜 합차는 재판소가 존재하는 의미를 너무 잘 안 것 같아요. 이게 당황스러운 일을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재판소인 것 같고,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저희 콩이도 변호사님께 고마워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차는 재판소 최고입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 정말 감사하고요. 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발벗고 나설 테니까요. 네, 연락은 언제든지 주시면 됩니다. 네, 물론 제가 법이 필요한 사건이 생기지 않게 열심히 하겠지만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하찮은 재판소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실 제가 남자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저기서 문을 열고 그 소개팅 하시기로 한 남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인사하려고 딱 눈을 마주쳤는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표정이 싹 굳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주선자 친구한테 근데 이분 실제로 보니까 감자 닮았네? 감자상이시네? 나 감자 싫어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감자를 닮아요. 외모 비하로 저한테 모욕감을 준 이 소개팅남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게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연지입니다. 오늘 하찮은 재판소에 어떤 일로 찾아와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감자 닮았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감자 안 닮았습니다. 아니 근데 왜 웃으세요? 저 지금 감자 닮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저희 오해하시는, 제가 원래 웃음이 많아가지고 원래 웃상이어서 어떤 이유로 감자를 닮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좀 느끼셨겠지만 모태솔로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남자친구를 아직 못 만나봤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도 야 나도 남들처럼 연애 좀 하고 살자, 남자 좀 만나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어떤 남자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그 남자랑 연락하는 거 왜 이렇게 재밌어요? 막 처음으로 하니까 막 심장도 떨리고 막 설레고 막 그래서 느낌이 왔어요. 와, 나 이제 드디어 모쏠 탈출이다. 야, 나 간다, 진짜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분위기 좋게 만날 약속을 딱 잡았어요. 그 주선해준 친구랑 같이 그 만나기로 했던 술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나 진짜 막 갑자기 그때부터 막 손이 막 떨리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바운스 난리가 났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문을 열고 그 소개팅 하시기로 한 남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려고 딱 눈을 마주쳤는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표정이 싹 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저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주선자 친구한테 근데 이분 실제로 보니까 감자 닮았네? 감자상이시네? 나 감자 싫어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감자를 닮아요. 근데 조금 잘생기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나는 이게 뭔 상황이지?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있는데 내 주선자 친구는 막 갑자기 빵 터져서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좀 계셨는데 저 막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막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리 박차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제 인생 첫 소개팅이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분을 소개팅 나면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게 소개팅이 벌써 6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어디 가도 사람들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변호사님 찾아오게 됐어요. 외모 비하로 저한테 모욕감을 준 이 소개팅남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게 혹시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도움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소개팅 자리에는 누가 있었나요? 저랑 주선자 친구, 소개팅 남성분 이렇게 셋이서 한 테이블에 있었고요. 또 거기가 테이블이 많지 않은 조그만 술집이어가지고 주변에 테이블 몇 개랑 손님들도 계셨어요. 의뢰인분하고 소개팅 주선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절친한 관계인가요?
친구 사이는 맞는데 막 그렇게 절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소개팅남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형법 제307조 1항에 의하면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연이, 두 번째로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의 보장성이 높다고 인정돼서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이 소개팅남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의뢰인분과 소개팅 상대방 두 분만 계셨다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기 어려워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안에서는 의뢰인과 소개팅 상대방 그리고 주선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저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소개팅남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같은 게 있을까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 여부 등을 따져서 판정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형태는 위자료 형태로 지급이 될 거고요. 다만 직접적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리에 있던 주선자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좀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때 있었던 일을 소문을 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친구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소개팅 자리에 있던 그 주선자가 소개팅에서 있던 그 사실들을 전파할 경우에는 공연성 또한 인정될 수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문이 나고 이런 상황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어서 이 친구가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라던가 절차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의뢰인분 얘기를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소개팅 관련 소문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그 고소와 더불어서 세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하찮은 재판소에서 의뢰인분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렇게 하찮은 재판소에 나와서 털어놓고 또 솔루션도 받으니까 솔루션을 받은 것만으로도 약간 스트레스가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좀 정말 하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일도 다방면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이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얼른 좋은 남자친구 만나셔서 모태솔로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 소개팅 해주시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다 유출이 돼서 짤로 돌고 있거든요. 장문복 체급이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액수도 고소하고 싶고 확산 방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발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수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설빈입니다. 어쩌다가 하찮은 재판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을까요? 제 전남친이 네. 사진을 찍어 놓은 게 다 유출이 돼서 짤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수치스럽고 그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사연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 전남친이 희한한 이런 습관이 하나 있거든요. 만나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다 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막 생얼로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그냥 풀어진 모습 이렇게 했을 때도 막 계속 영상 찍고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거든요. 네. 왜 해?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네. 막 추악이잖아 막 이런 말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헤어지고 그 놈이 술 먹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내 엽서 많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헤어진 사이니까 제가 막 뭐라고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며칠 뒤에 연락 와가지고 너 괜찮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왜? 갑자기? 뭐 이랬는데 제 엽서를 커뮤니티에 돌고 있다 이러면서 거의 장문복 책급이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저 알아볼까봐 저 지금 운동용 외톨이로 살고 있어요. 액수도 고소하고 싶고 확산 방지 이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발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우선 남자친구분 고소하고 싶으시다는 부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X분이 의뢰인분의 동의 없이 사진이랑 영상을 촬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제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혹시 어떤 게 있나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요. 그러면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 보상 금액은 그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의뢰인분께서 입으신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영상들이 지인이나 가족들 그리고 대중들한테 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을 경우에는 좀 피해가 더 큰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하면 보통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형성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보상액이 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X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유출한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 유출한 사람도 그 의뢰인분의 동의 없이 그걸 유포를 하였다면 동일하게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혹시 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퍼다 나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조치는 혹시 없나요? 그렇게 영상을 이제 퍼다 나르는 사람들의 행위도 그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죄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 사진이 커뮤니티에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제 엽서 짤이. 네. 이거를 혹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영상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다가 신고를 하셔서요. 인터넷에 차단이나 삭제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뭐 신고 시기가 늦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통위에 신고를 하면 절차가 좀 느리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나요? 통상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면 사건이 처리가 되고요. 주말이 끼면 조금 더 앞뒤로 며칠 정도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오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 상담하니까 좀 어떠셨어요? 하찮은 재판소에 네. 일단 의뢰한 게 너무 잘한 것 같고 아, 그래요? 진짜 너무 후련해요. 진짜 네.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혹시라도 또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동창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남자는 또 시계지 않습니까? 또 중고를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제 시계를 보더니 야, 이거 짝퉁 아니냐? 그 판정을 받아봤습니다. 가품이라고. 야, 이거 짝퉁 아니냐? 친구들한테 졸지에 짝퉁남 돼버리고 쪽팔려서 친구들도 못 만나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동창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동창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행색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뭐 옷을 어떤 걸 입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남자는 또 시계지 않습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중고를 한번 구매를 해보자 하고 캐롯 마켓이라고 있잖아요. 한 약 5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녀석이 저랑 같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제 시계를 보더니 이거 짝퉁 아니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분이 올린 글을 확인해 봤더니 뭐 정품이다라는 말은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하려고 이제 동네에서 중고 명품 거래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판정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짝퉁 아니냐? 이거 짝퉁 아니냐? 이거 짝퉁 아니냐? 일단 저는 화가 나서 바로 대화를 걸었는데 판매자분이 안일십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졸지에 짝퉁남 돼버리고 쪽팔려서 친구들도 못 만나겠어요. 근데 구입 과정에서 판매자가 이 상품은 정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없나요? 그냥 뭐 시계 상태 좋다. 그래서 저는 뭐 언제 어디서 만나서 거래하자. 또 제가 워낙 성격이 쿨한 사람이다 보니까 바로 쿨 거래했습니다. 그럼 아직 판매자분께서는 응답이 없는 상태일까요? 여전히 안일십 상태입니다. 뭐 사기 쳤으니까 확인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당시의 게시글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내용만으로는 의뢰인분께서 판매자의 기망을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애초에 정품이 아니다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 아닌가요? 네, 그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하는데요. 캐럿 마켓은 정품 거래만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리고 의뢰인분께서 판매자분께 정품 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분은 의뢰인이 착오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성립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돈 못 돌려받는 건가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민사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사적으로는 크게 구매자가 민법 제109조의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자에게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을 하면 상품이 유관으로 정품과 많이 비슷하거나 가격이 정품과 매우 유사하고 정품 구매의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품이라고 믿은 착오가 판매자로부터 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와,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진품인지 알고 구매하셨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물품이 가품이었기 때문에 네. 매매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는 네. 좀 믿고 피해야 될 판매자분들을 거르는 꿀팁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네.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진짜로 안전한 사람인지 먼저 네. 확인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되는지 카카오페이 송금하기 버튼을 눌러서 네. 친구의 이름과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입니다. 카카오 친구는 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데코폰인 경우에는 친구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그리고 네. 직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선입금을 피하시고 특히 명품 같은 시계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쿨거래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정품인지 항상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구매한 영수증을 항상 보여달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하찮은 재판소에서 네. 캐럿 마켓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요. 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니까 화병이 좀 풀리셨나요? 정말 이 하찮은 재판소에 상담 의뢰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묵혀있던 이 화병이 좀 싹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 의뢰인분께서는 판매자와 연락을 취하셔서 환불받은 돈으로 좋은 물건 하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진짜 뼈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지하철 지연 사고로 인해서 다 망쳐버렸어요. 아니 저는 인생을 망쳤는데 그 운임비 5,000원 그게 전부라는 말씀이신가요? 5천만 원도 아니고요? 제 인생은 진짜 망한 것 같아요. 어쩌다가 뭐 정말 제가 그 꿈에 그린 회사에서 서류 합격 연락이 왔는데 진짜 뼈를 갈아 넣으면서까지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오전 출근 시간대라 이제 늦지 않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일찍 나왔어요. 이제 가고 있는데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앞에 열차가 사고가 나서 네. 잠시 정차한 거다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시간 계산을 해도 제 시간 안에 그 면접 장소에 도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순번 이미 지난 후더라고요. 그럼 지하철 사고 지연 때문에 면접조차 보지 못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지하철 지연 사고로 인해서 다 망쳐버렸어요. 이거 제발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해가 조금 쉬우시도록 제가 조금 유사한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하철 사고로 30여 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여기서 지하철 운행을 총괄하는 피고로서는 승객들한테 열차의 지연 사정과 그 이유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운송 수단을 선택하여 혼잡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상법상의 여객 운송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와 그럼 저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망친 인생 이거 돈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건지. 일단 의뢰인분의 사연을 조금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각 지하철의 운영 기관별 여객 운송 약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좀 지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의 여객 운송 약관을 조금 살펴보면요. 아니 저는 인생을 망쳤는데 그 운임비 5,000원 그게 전부라는 말씀이신가요? 5천만 원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저는 운송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본 거니까 운송인이 저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네요? 판례는 세 가지 요건을 좀 요구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건은 그 입증 책임을 그 지하철 운영회사, 즉 운송인한테 조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차 관리를 했다든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대피를 했다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안내했다든지 항변해야 될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열차 지연으로 면접을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손해랑, 두 번째로는 지하철 운영회사의 부주의한 운전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열차가 고장나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의뢰인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사고가 났다라는 방송만 하고 다른 운행 수단을 선택하라는 방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네.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 운행이 복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시간 동안 그 지하철 내에 갇혀 계셨잖아요. 그리고 당시가 사실 출근 시간이어서 내부가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손해배상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구체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실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98년 판례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1인당 13만 원 정도를 배상받았어요. 뭐 제 인생을 망친 것 치고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받을 수 있다니 마음이 조금 풀리긴 하네요. 네. 근데 혹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 사유를 회사 측에 좀 말씀드리고 그 최종 면접의 기회를 한 번 더 얻는 거는 좀 법적으로 불가능할까요? 만약에 회사가 공기업이나 이제 국가기관이라면 이론적으로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그 면접 시간에 늦은 지원자에 대해서 맞아요. 사실 구제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기업이면 더더욱 구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소 좀 무거운 주제로 상담을 해보셨는데요. 상담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변호사님이랑 상담하고 나니까 이게 답답하고 이 막혔던 속이 조금 뚫리는 것 같아요. 혹시 제 마음을 뚫어주신 뚫어뻥 변호사님이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 네. 좋고요. 아무쪼록 다른 칩보도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원하는 회사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